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우량 주식, 아파트, 가상화폐? 아니면 레버리지 2배짜리 ETF? 무엇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어디에 투자했는가에 따라 삶이 더 풍족해지기도 하고 손실로 어려워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규모의 베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사한 5년짜리 대한민국 투자증권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비바 라비다라는 뜻이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이래요. 네, 문자 좀 확인해보죠. 박복경님께서 사전 투표하고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면서 뒹굴뒹굴 너무 좋네요. 방과 후 출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전 투표하셨군요. 그리고 권현진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투표하고 출근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머, 찌찌뽕. 저도 아이와 함께 투표하고 방송국에 같이 출근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얌전히 책 읽고 있으라고 했는데 노래 나가는 동안 엄마가 보이는 정면에서 춤을 추네요. 네, 학교 안 가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죠. 네. 자, 육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준비됐고요. 이어서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까지 만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국산 중고차를 팔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요즘처럼 국산차 몸값이 높을 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수출로 나가는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탓인데요. 올해 1분기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16만 대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작년 대비 5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연간 전망 역시 60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딜러들 사이에선 수출용으로 나가는 일부 모델은 물건만 있으면 무조건 사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현대차의 1세대 초기형 팰리세이드나 기아 스포티지가 대표적인 인기 모델인데요. 조건만 맞으면 신차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을 높게 쳐줍니다. 중고차 수출이 이토록 잘 나가는 이유는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성비 좋은 자동차라는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인데요. 부품 수급도 쉽고 고장 시 수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지도에 더해 최근 고환율 흐름도 긍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이 가격이 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거래하는 수출 기업들도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벌 수 있으니 이득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고차 수출이 급증한 나라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인데요. 업계에선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유럽, 미국산 신차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주변국을 통해 한국 중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행 물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역시 차량 수출입을 통제하던 시리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내전이 사실상 종료되며 수출길이 열린 건데요. 교통 인프라 재건 등에 필요한 차량으로 한국 차가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저렴한 가격이 최대 강점이었던 한국 자동차.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가장 신뢰받는 가성비 강자로 등극하며 세계 시장을 종횡무진하고 있네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잘했습니다. 아, 빠르게. 네. 감사합니다. 네, 해야죠. 자, 오늘 어떤 경제 트렌드를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가장 뜨거운 비즈니스 현장 중 하나를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소개팅입니다. 소개팅. 네. 요즘 세대가 뭐 연애를 포기했다. 그래서 뭐 결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인식도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장을 둘러다니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요즘 세대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개팅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새는 다대다를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소개팅이라는 게 요즘 세대 대표적인 만남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로테이션 소개팅. 기존 소개팅하고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네, 일단 로테이션이 회전한다는 말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러 명이서 회전하면서 계속 상대를 바꿔가면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면 되죠. 아무튼 예전에는 1대1 소개팅이 왜요? 왜 저희가 저희 아니에요? 때. 왜 묻기 싫은 친거예요, 저랑? 저희 때는 1대1 소개팅이 되게 당연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기본이 다대다. 여러 명인데 여러 명. 다대다. 네. 그 옛날에도 미팅 있었잖아요. 그쵸. 그 햄버거 가게에서 5대5로 앉아가지고 음. 그 소지품 내놓고 골라가지고 짝지어가는 네. 그런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네.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테이블에 여러 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네. 예를 들어 남자 4명, 여자 4명이 앉았다. 얘기를 한 20분 나누면 그 다음 20분이 지나면 남자 4명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남자 4명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조단위 소개팅이네요. 조단위 소개팅이 되는 거고요. 오. 이래서 로테이션 소개팅이라고 하고 네. 1대1 소개팅을 여러 번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자 20명, 여자 20명이 모여요. 한 장소에. 네. 근데 여기에 이 뭐 와인바에 테이블이 20개가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자 1호랑 여자 1호랑 10분 얘기해요. 10분 동안 간단한 대화 마치고 남자 1호가 일어나면은 2호가 앉고 아. 10분 또 지나면 3호가 앉고 4호가 앉고 5호가 그렇게 앉고. 로테이션. 네. 그렇게 해서 뭐 10분씩 20명 하면 200분이면은 20명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네, 이렇게 그럼 애프터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짧은 소개팅이 끝나면 이제 감상이 담긴 쪽지를 주고받는 그런 아.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러면 그냥 오늘 느낀 점. 오늘 뭐 옷이 예뻤습니다. 뭐 이렇게만 쓰고 끝내고. 근데 마음에 들었다. 그럼 자기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주는 방식으로 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 이런 네. 소개팅은 어떻게 참가할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요새 저도 참 처음 알았지만 네.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만 찾아도 이런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들이 운영하는 상세 페이지가 쭉 나오고요. 요새는 그런 앱에서도 이런 네. 소개팅 만남이 활성화됐는데 대표적으로 프리비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매칭하는 플랫폼이었는데 네. 요새는 이런 로테이션 소개팅 수요가 몰리면서 아예 소셜 데이팅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앱이 다시금 좀 부흥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왜 우리가 한동안은 좀 비대면 소개팅처럼 네. 어플로 이제 대화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사람을 만난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다시 얼굴을 보고 만나서 뭐 대화를 하고 사람을 사귄다니까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기는 한데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다가 말씀하신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뭐랄까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는 좀 부족한 시간인 것 같고 그쵸. 결정적으로 그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똑딱 시간이 가는데 앉아서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구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좀 오그라드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진짜 다 어색하죠. 근데 이런 어색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네. 뭐 아까 전문 업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들이 준비한 뭐 컨셉이나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요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MBTI.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와인바에서 소개팅을 하면은 와인 잔에다가 자기 MBTI를 적어놓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ENFP시네요. 나도 ENFP인데 이러면서 말을 틀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MBTI 기반의 소개팅을 심리팅이라고 하고요. 뭐 그 사전에 사주를 좀 알아가지고 어머나. 사주 중심으로 이 사주랑 이 사주랑 어울릴 것 같으니까 너네끼리 배치를 했어라는 사주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외에도 책을 하나 읽고 같이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만나는 에세이팅, 네. 뭐 요리나 게임을 같이 하는 요리팅, 뭐 게임팅
이런 테마 소개팅이 많고 요새는 진짜 나는 솔로처럼 아예 지방으로 1박 2일 함께 여행을 떠나가지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여행팅 이런 것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상형님께서 소개팅 카세인가요? 이런 문자를 카세. 보내주셨어요. 오마카세처럼. 사주를 보면 뭐 서로 상극인 사람들은 피하게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뭐 요리나 뭐 게임팅 뭐 이런 거는 뭐 상대의 평소 습관이나 성격을 좀 캐치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테마 같기는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로테이션 소개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계기가 있어요? 네, 일단은 요즘 세대들이 굉장히 빠르게 네.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효율과 최적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굉장히 예전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대1로 하면은 뭐 2시간 동안 만나야 되고 뭐 밥값도 비싸게 내야 되고 이런 건데 요런 구조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막 20명, 30명씩 이성을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쵸. 네, 10분이면 10분만 참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폭이 넓어요. 네. 뭐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방에 나올 수도 있고 네.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지인에게 소개팅 부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맞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 없이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저 소개팅 부탁하면 뭐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효율도 있지만 또 다른 키워드가 이제 안전하다, 신뢰가 간다 이런 건데.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팅 앱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좀 대세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근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불안감도 있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런 주최 측이 전문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신원을 검증도 하고요. 오. 그다음에 뭐 직업도 다 검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한 번에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네. 이거 좀 안전하고 신뢰가 간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중요한 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건데 이거 네. 한 번 모임에 한 2만 원 안팎 아, 그래요? 싸면 10,000원 안팎인데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굳이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만나더라도 그냥 하루 재밌게 친구들 만나고 대화하고 놀다가 오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후배 기자한테 실제로 여기 가보라고 네. 체험해보고 써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가서 했는데 막 여러 명이서 같이 놀잖아요. 얘기도 하고. 근데 남자애들이 마지막에는 여자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서 놀았던 남자들한테 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러면서 동성끼리 전화번호 동성 친구를 또 만들어 오는 그런 연락처를 따는 일이 참 바보 같긴 한데 네. 그런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서로 신원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만날 수 있는 결혼 정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뭐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뭐 대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가격도 맞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 것 같기는 한데 소개팅 주선 업체 수익은 괜찮아요? 네, 이게 사실 트렌드가 시작된 게 네. 팬데믹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럼 벌써 2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2, 3년이 된 건데 네. 초반에는 진짜 많이 돈을 벌었대요.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업 모델이 좀 간단한 편이거든요. 네. 사람만 모으고 장소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현재는 조금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개팅 전문 주선 업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대기업들도 네. 이런 소개팅 활용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어.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롯데컬처웍스. 여기는 롯데 시네마를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영화관인데 요새 영화가 또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를 맞은 영화관 사람이 많이 없는데 네. 영화관에 젊은 남녀 20명씩을 놓고 일단 영화를 너네 봐. 그럼 이제 말할 거리가 공감대가 생겼잖아요. 네. 그 영화관 극장 객석에서 로테이션 소개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머나. 영화를 보고 나서 간단한 뭐 요깃거리도 제공을 해주고 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한 기수에 한 커플이 3-4커플씩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유유자산. 어차피 영화관에 사람 안 오니까 네. 이런 자산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 입혀가지고 소개팅으로 활용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팅 트렌드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네, 이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요새 그 장사가 어려운 자영업자분들도 네. 이 로테이션 소개팅 트렌드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와인바나 칵테일바나 뭐 카페, 특히 가장 많은 게 이제 파티룸
운영하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자기가 직접 소개팅을 주선해 주는 겁니다. 장소는 있잖아요, 어차피.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있었죠. 드문드문 한두 번씩 네네네. 이제 단골이 생기면 거의 내가 잘 그쵸. 아는 친구 있는데 그쵸, 그 그쵸. 친구 한번 소개해 줄까 하면서 네. 불러서 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걸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네, 요새는 본격적으로 뭐 매주 뭐 하루 금요일 하루 정해놓고 이 시간은 로테이션 소개팅 타임이다. 손님 안 받고 요것만 받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이걸 한다면은 어차피 매장은 있는 거니까 임대료 내는 거니까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고정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심이 크고요. 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파티룸이에요. 이제 파티룸 같은 곳에서 로테이션 소개팅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소개팅 참가에 따른 매출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돈 카페를 하는데 로테이션 소개팅을 주최를 했어요. 근데 커플이 한 3커플 탄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저희 목돈 카페라는 장소는 정말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곳.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도 앵간하면 카페 있으면 여기를 좀 찾아오고 싶게 하고 저희 완전한 단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용도로 로테이션 소개팅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젊은 청춘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자꾸 남녀가 만나고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주면 이제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고마운 거니까 그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정부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네. 정부 지자체에서도 네. 로테이션 소개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서울, 부산, 뭐 대전, 논산 이런 여러 지자체에서 소개팅을 통해서 인구 절벽을 꿰야겠다 이런 심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도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커플로 성사되면은 축하 지원금. 오. 그리고 여기서 결혼까지 하면은 결혼 지원금. 야. 그다음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인센티브 이런 거를 주는 이런 지자체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뭐 민간 기업이나 종교계까지 소개팅을 주선하고 있는 들어본 것 상황입니다. 같아요. 네. 사실 은행권에서 굉장히 소개팅을 많이 하는데 네. 은행하면 보수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그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개팅을 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은행 3개 은행이 합동으로 자기 직원들끼리 소개팅을 여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핫한 것 중에 하나는 불교계인데요. 네. 나는 절로라는 소개팅, 요거는 이제 템플스테이 소개팅이거든요. 네. 전국의 명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이번 모편은 범어사편, 이번 쌍계사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명씩 한복 입혀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한 뭐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소개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성사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절로. 네. 그래도 이제 사람을 좀 만나고 마음을 준다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개팅의 트렌드가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봤더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면은 우리 결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떤 전문가분은 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너무 가벼운 만남만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네. 한 번에 20명씩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선택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아니 뭐 다음 소개팅에서 또 사람 찾아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 시점을 늦추는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일종의 소개팅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다대다 소개팅, 뭐 테마 소개팅 열풍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저는 한때 데이팅 앱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요새는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젊은 세대 만남의 어떤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사람을 향한 갈증이 대면 만남에 대한 갈증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왜 인기가 있냐 했을 때 이런 최적화한 효율 그리고 안전 이런 조건으로 풀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다 보니까 로테이션 소개팅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사람 만나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50, 60대 중장년층을 겨냥한 이런 시니어 소개팅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60대, 70대까지 이게 번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네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숙님께서요.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얼마 전에 산 바지가 작아가지고 교환하러 가셨대요. 살이 쪘나 보다고 하시면서 근데 김미숙님 아직 건강하고 날씬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바지는 무조건 밴딩 고무줄 들어간 거 있잖아요. 밴딩 팬츠 강력 추천합니다. 청바지도 정장바지도 밴딩이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답니다. 네, 강추. 배미라님께서는 저는 방과후 목돈 듣고 5시에 투표하러 갈 거예요. 동생과 함께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좋아요. 예, 가시기 전에 오늘 퀴즈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아직 민주주의의 축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마저 들으신 뒤에 지정된 투표소를 꼭 찾아가셔서 유권자의 권리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연령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일 기준 몇 세 이상부터 투표할 수 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만 17세, 2번 만 18세, 3번 만 19세. 조금 헷갈리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29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2월 3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고요. 제목은 열렬히 사모해 1010-235입니다. 진짜 옛날에 많이 들어본 그 숫자 네. 1010-235. 오늘 주제 뭔지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기사 내용부터 볼까요? 네. 무선 호출기가 X세대의 필수 휴대품처럼 인식되면서 삐삐 사용과 관련된 은어를 정리한 삐삐 약어집이 시중 서점에 등장했습니다. 이 책자에 소개된 내용은 사랑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영원히 사랑에는 0404, 열렬히 사모에는 1010-235, 친구 사임을 밝히고 싶을 땐 7942라고 합니다. 또 급히 연락 바람은 일사천리를 뜻하는 1472, 8282 등으로 표현됩니다. 청소년 사이에 소리 없이 퍼진 이런 은어는 현재 수백여 종으로 발전해 그들의 번뜩이는 재치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삐삐군요. 네. 1990년대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죠. 네, 우리나라의 무선 호출기 서비스가 시작된 게 1983년부터입니다. 012, 015 식별 번호로 시작하는 삐삐를 저도 그렇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갖고 계셨을 겁니다. 이 개인 휴대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199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신수단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저도 삐삐 나왔을 때 사달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졸랐었어요. 근데 생기고 나서는 그 바지 옆단에 이렇게 턱 하고 차고 다녔죠.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막 체인도 네.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추억이 돋는데 삐삐에는 그 음성 사서함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삐삐의 묘미는 숫자로 전하는 그런 단방향 통신,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를 좀 담아서 전하는 메시지죠. 약어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네, 방금 기사에서 들으신 삐삐 약어집이 5달 사이에 10만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999개의 약어가 정리돼 있었다고 하니까 종류가 정말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486?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사랑해를 획수로 세었을 때 이 숫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486. 그쵸. 그리고 01
24, 뭐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1717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뭐죠? 일찍 들어와라.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약속 장소에 늦으면 네. 8282, 8255.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늦으면 이제 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통신 수단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하는 분들의 생각을 좀 더 간편하게 아니면 또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이제 생겨났던 것 같은데요. 비슷한 줄임말이 PC 통신 채팅에서도 이제 많았습니다. 키보드로 타자 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는 뭐 안녕하세요, 뭐 어서 오세요는 어서 와요, 뭐 반갑습니다, 반가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너무 아저씨 같아서 얘기를 그만해야 되겠네요. 왜 그것도 있잖아요. 바이바이는 네. 벼벼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 PC 통신에서 함께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게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네. 삿갓 표시를 2개 합치면 웃는 모양, 또 알파벳 T를 2개 붙이면 우는 모양, 이제 이런 건데. 외국에서는 이모지나 스마일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네.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이 탄생한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 등장한 거예요? 기네스북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1982년 9월 19일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교수였던 스콧 팔먼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특수문자 조합을 2개를 올립니다.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들고 왔는데 맞아요. 어머나. 네, 이게 점 2개를 세로로 세워놓은 콜론, 그리고 줄을 짧게 쫙 그어놓은 하이픈, 닫는 괄호까지 붙여서 이제 웃는 얼굴인데요. 네. 농담을 할 땐 우리 앞으로 이거를 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말로만 의미를 전할 때 답답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런 문자를 만든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텍스트로만 쓸 수 있는 초창기의 인터넷이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특수문자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퍼스트 디지털 이모티콘,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이라고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돼 있군요. 네. 1982년이면은 이모티콘의 역사가 40년 넘은 거네요. 네, 이메일과 채팅에 이어서 스마트폰 사용까지 대중화되면서 이제 이모티콘이 여러 가지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일본 통신사 중에 소프트뱅크나 도코모 같은 곳들이 휴대폰에서 쓰는 이모티콘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글자와 부호를 조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점차 그래픽을 활용해서 2세대, 또 움직이는 그림까지 구현한 3세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하긴 그 이모티콘이라는 게 사실 언어가 말하지 않는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런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의미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모티콘을 간간히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이라도 좀 내가 되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뭐 글로 뭐뭐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오해를 하게 되면 지시한다, 뭔가 네. 명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도 잘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뭐뭐 좀 부탁드려요 하고 저는 옆에다가 그 2손을 모으는 그쵸. 그 이모티콘을 꼭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모티콘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모티콘은 대개는 어떤 기기라도 기본적으로 다 같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거는 따로 만들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글로벌 비영리 단체 중에 유니코드 컨소시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언어를 컴퓨터 코드로 표준화하는 업무를 맡은 곳인데 그림으로 된 이모티콘 표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애플,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단체가 만든 표준을 참조해서 이모티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마트폰 자판에 나오는 그 이모티콘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니코드 컨소시엄에 등록된 이모지 수가 1995년에는 76개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늘어나서 현재 3,6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모티콘에서도 인종이나 성별, 장애 여부 등등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면서 10년 전부터는 5가지 피부색으로 세분화된 이모티콘을 갖춰놓고 있고요. 맞아요. 예, 또 6년 전부터는 장애인과 관련된 이모티콘도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표현 방식을 확장하려는 이런 노력이 어떤 작은 대학 게시판에서 출발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술 기업이나 이용자들까지 동참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대중화가 또 이모티콘의 세계적인 확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됐죠. 이모티콘은 이제 뭐 하나의 거대 시장, 그러니까 국내 메신저에서는 아예 매일 너무 재미있고 웃긴 이모티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쓰기도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의 사례를 보면 네. 이모티콘을 출시한 게 2011년 11월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로 14년이 됐는데요. 카카오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월 평균 이모티콘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텍스트를 대신해서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지금까지 출시된 이모티콘 수는 70만 개, 와. 또 누적 발신량은 2,800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이모티콘 구독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화하면서 뭐 웃긴 거 올리고 하고 지금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저희 아이도 그렇게 맨날 이모티콘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유료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사는 분들 정말 많죠. 네, 이모티콘 구매자가 누적으로 2,7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2,000원 정도 남짓하잖아요. 이제 재밌는 그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연령대 관계없이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톡에서는 아까 사용하고 있다고 하신 그 월정액 서비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5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 밝힌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 규모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조를 넘는다니까 되게 놀라운데요. 네,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중에 누적 매출이 1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게 2,885개나 되고요. 네. 10억 원 이상을 벌어온 게 146개, 100억 원 이상을 벌어온 게 17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모티콘 작가라는 신종 직업도 등장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꼭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네. 누구든지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이모티콘 시장이 초반에는 이 웹툰 작가나 캐릭터 작가 같은 전문가들한테 쏠쏠한 수입원이 됐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이모티콘을 제안하고 심사를 받아서 상품화가 되면 그 안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콘텐츠 저작권은 원 저작자가 갖고 카카오에서는 판권을 갖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모티콘 창작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그 작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뉴스에서 보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도전은 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다고 합니다. 일단 이모티콘 작품 하나를 내려면 그 안에 그림을 32개를 그려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전문 심사단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게 한 2주나 4주 정도 걸린다라고 회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10개, 20개씩 내도 전부 승인이 안 나서 포기했다는 분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두 분이 제출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걸 네. 다 받아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출된 시한 중에 통과되는 비율이 뭐 한 자릿수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이제 실제 출시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돈 버는 게 역시 쉬운 거는 없다. 맞아요. 네. 최근에는 또 이 생성형 AI에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이 인기잖아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 챗 GPT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뭐 이모티콘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챗 GPT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대로 챗 GPT를 이용하면 전문가가 그린 듯한 이모티콘들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화가 났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결과물로 제시를 해주는데요. 좀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또 이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잘 뭐 컴퓨터로 그릴 줄 모르는 분들도 그럴싸하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로 내가 만든 그런 그림 이거는 카카오톡에서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카카오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좀 누가 창작한 건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수익 배분 문제도 있어서 이 생성형 AI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로 들어서 잠정 제한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AI 활용했는지 어떻게 판별하느냐가 저는 좀 궁금한데 뭐 이거를 공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구보미님께서 제가 아까 그 부탁하는 문자를 쓸 때 옆에다 네. 두 손을 모으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구보미님께서 맞아요. 소장님이 쓰는 이모티콘 부탁드릴 때 효과 커요라고. 간절하게 부탁할 땐 2개, 3개씩. 두 개, 세 개씩 그렇게 해야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삐삐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무선 호출기 만들던 중소기업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무선 호출 통신 사업은 흥망성쇠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가입자가 1997년에 1,500만을 돌파하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불과 2년 뒤인 1999년에 300만 명, 5분의 1 토막이 났고 네. 바로 다음해인 2000년에는 100만 명 아래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PCS가 등장하면서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가입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생들은 삐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죠. 이제 당시에 단말기를 만들던 기업들도 문을 닫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용케 살아남아서 영업을 잘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 그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쓰는 진동벨이나 호출벨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를 만들어요. 아, 예. 생각해보니까 기술이 뭔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네, 국내 기업 중에 리텍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삐삐만 만들던 중소기업이었는데 2002년에 국내 최초의 진동벨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초반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위주로 납품했고 이후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뚫는 데 성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로 수출도 한다고 하고요. 이제 사실 진동벨이 좀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기술이냐 그거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가장 기본적인 무선 통신 방법인 RF, 이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삐삐의 원리를 이용해서 특정 번호를 누르면 진동하도록 한 제품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고 보면 꼭 뭔가 혁신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만이 의미가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본질이니까요. 이제 삐삐를 만들던 또 다른 기업 중에 엔티티웍스라는 곳의 사례를 또 보면 네. 식당에서 직원을 호출할 때 누르는 테이블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무선 호출기의 기능이 내장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햄버거 가게나 푸드코트 가면 화면에 주문번호 쫙 띄워놓고 받아가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좀 이런 것들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업의 본질이 호출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록 우리가 뭔가 101024, 8282 이렇게 숫자로 대화를 나누던 그런 삐삐는 사라졌긴 했는데 관련 기술과 기업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 남아 있다는 게 괜히 반가운 것 같아요. 이면우 기자님도 오늘 원고 쓰시면서 추억을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삐삐로 대화하던 친구들 중에 네. 잘 살고 있나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김희동님도 예전에 라떼에 대하여 오랜만에 이 기기들 얘기 들으니까 추억이 떠오르네요.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추억이 돋는 그런 오늘 소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오늘 치러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몇 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만 18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6185님 2번 만 18세요 하시면서 6월 2일이 생일인 딸아이 첫 선거 가족 모두 함께 투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611님께서 만 18세 고3부터 하는 걸로 아는데 맞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문응준님 첫 투표권을 가진 우리 집 쌍둥이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투표할 준비를 했다. 이렇게 기특한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첫 투표 인증 문자가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문흥준님 비롯해가지고 장경옥님, 안드님도 올해 첫 투표했다고 현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안직환님 조카분께서는 생애 첫 투표를 했는데 신중하게 공약을 살피고 찍었다고. 이야, 이런 기특한 유권자가 있어서 든든하네요. 오늘 첫 투표권 행사한 우리 방과후 목돈연구소 청취자 여러분, 가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이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는요.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들으시면서 저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